네, 안녕하세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센터입니다. 오늘도. 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오늘 또 일정이 좀 바쁘셔갖고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센터에 앉게 됐습니다. 여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엄청 더웠어. 오늘 엄청 이제 반팔을 입을 수 있는. 네. 일교차도 심하고. 네. 봄 같은 건 없더라고요. 바로 그냥 너무 여름으로. 더워요. 제가 오늘 강변 따라 이렇게 쭉 갔는데 와, 사람들 이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못 참겠나 봐요. 공원에 한강 공원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트스키를 타는 사람도 있어. 한강에서. 그건 좀 멋있네요. 그래서 야, 부럽다. 저거 되게 부럽다. 부러운 그림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해둔 대로 저희가 2021년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2022학년도 입시 전형을 일정들 있잖아요. 한 번도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22학년도 일정 도대체 수능을 언제 보는 거야? 자, 요거를 한번 좀 깔끔하게 우리 또 동PD님이 준비하셨죠?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입시 방송에서 2022학년도 전형 계획을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4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대학에서 구체적인 어떤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2022학년도 전형 계획입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0일 금요일부터 14일 화요일까지 3일 이상 작년이랑 비슷한 시기네요. 그리고 전형 기간은 9월 15일 수요일부터 12월 15일 수요일. 대략 3개월 정도 안에 대학들이 이제 그 수시 모집에 대한 전형이 진행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12월 30일 목요일부터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수능이 며칠이에요? 11월 18일. 18일이죠. 네. 11월 18일. 네. 그다음에 수능 성적표는 언제 나가죠? 수능 성적표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10일. 네, 10일. 네, 성적 통지 12월 10일 금요일로 나오네요. 그 맞물려서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전형 기간은 가구는 이제 1월 6일부터 13일, 나구는 1월 14일부터 21일, 다구는 1월 22일부터 29일.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통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추가 모집 바뀔 염려 없겠죠? 올해는 정상적으로 그죠? 진행되지 않을까. 아마 작년 그래야 1년을 되죠.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4차 합산 네.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하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11월 18일 날 꼭 수능 봐야 됩니다. 이제 추가 모집까지 말씀드리면 원서 접수는 2월 항상 마지막 주 정도에 진행하죠. 20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형별로 또 그 인원 비율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전국 4년제 대학 기준입니다. 2022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수시 모집은 일단 비율상으로 75.7% 이렇게 선발하고 정시에선 24.3% 이렇게 비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수시에서 전형 유형별로 이제 인원을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위주에서는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있죠.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14만 8,506명, 42.9%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아마 지역 그 학교 추천 전형이 들어가서 좀 인원이 작년에 비해 좀 늘었죠. 그래서 지금 작년이 14만 6,924명이었는데 1,582명 정도 늘어났네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올해 7만 9,503명, 22.9%입니다. 네. 작년 대비 좀 줄었어요. 한 6,580명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에 8,600명, 8만 6천 명 정도 뽑았고,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가 11,069명, 11,063% 정도 뽑네요. 큰 차이는 없어요. 작년에 비해. 이게 원래 되게 많이 줄었어요. 각 대학들 보면은요. 연세대라든지 이런 대학들 논술 전형 인원 모집에는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작년에 11,162명이고 올해는 11,069명이잖아요. 100명? 그렇게 많이 줄었으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또 큰 폭이 안 생기냐면
작년에 적성을 보던 대학교 가천대가 엄청 많이 수시를 뽑거든요. 이 대학이 적성이 폐지가 되면서 논술 전형으로 바꾼 거예요. 전향이 되는. 네, 작년에까지 적성 고사를 보던 그런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가 수시를 논술 전형으로 바꿔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정시 모집은 75,978명. 작년에 비해 한 5천 명 이상이 늘었네. 5천 명 정도. 자, 비율로 보면은 올해 22학년도 수시가 75.7%고 정시가 24.3%입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기준이에요. 주요대로 본다면은 지금 보면은 서울대도 지금 정시가 30.6%고요. 연세대 43.3%, 고려대가 40.1%. 그러니까 주요 서울에 있는 한 12개 대 15대 대학은 대부분 정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서울대가 30%인데 정시가 30%인데요. 여기서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 또 나와요. 그러면 제가 예측한 데 한 35%까지는 갈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그 전형별로까지 모집 인원 쭉 설명해 줬고요. 자, 아직 제가 찝찝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뭐냐? 3월 25일 날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네. 보통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분석 자료집을 보통 15일 이내에 다 빠르게 올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16, 17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내일까지 만약에 안 나온다면 어떤 부분이 계속 찝찝하냐라고 본다면 혜림쌤 작년 모의고사하고 올해 모의고사하고 약간 좀 다른 게 있죠. 어떤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되게 찝찝해요. 솔직히. 일단 제가 또 국어과 강사다 보니까 국어 시험을 본 친구들의 성적에 저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등급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 그렇죠. 네. 이 친구가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저도 모르고 사실 학생들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수능도 그렇지 않아요. 수능도 그날 보면 그날 대부분 그쵸. 원점수로 등급 그쵸. 예상 등급 컷이 똑똑똑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의 맞히잖아요. 각 기관들이. 그런데 자 3월 25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요. 잠깐 각 기관들이 원점수로 등급 컷을 잠깐 올렸었어요. 맞아요. 1등급은 원점수 몇 점, 2등급 원점수 몇 점 이렇게 올렸다가 2, 3일 사이에 그게 금방 싹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이제 원점수를 가지고 등급극을 예측한다? 메가스터디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과를 3명의 학생이 똑같이 원점수가 90점을 3명의 학생이 맞았는데 최종적으로 선택한 과목들과 그 다음에 조정 점수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딱 나왔을 때 원점수가 똑같이 90점이라도 공통 과목 성적과 선택 과목 성적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90점인데 등급이 3등급까지 그렇죠. 차이가 나는 경우. 그렇죠. 같은 원점수 때. 이게 선택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그 며칠 후에부터 등급 컷을 올렸는데 원점수를 안 올리고 표준 점수를 올렸어요. 국어 한번 볼까요? 대성학원은 국어 1등급 표준 점수 예상 컷이 135점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투스 볼까요? 이투스는요. 국어 점수 1등급 컷 표준 점수가 125점이에요. 자, 어느 기관은 1컷이 135점이래. 어느 기관은 136점이래. 어느 기관 125점이래. 어디는 126점이래. 어디는 132점이래. 이게 다 틀려요. 표준 점수가 이렇게 10점씩이 차이가 나는 건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너무 커도 너무. 예. 왜 그러냐면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는 건 과목별 평균 성적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은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위로 올라가냐, 아래로 올라가냐, 편차를 또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문제가 어디서 봉착되냐면 수능이 11월 18일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토1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대학별 논술고사가 시작되거나 면접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을 예측하고 점수를 예측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를 제가 논술로 썼는데 이 정도 등급이면은
엄마 성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고려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가는 경향이 안 가고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예측이 빨리 안 든다는 거죠. 그럼 이거 가야 돼? 말해야 돼? 제가 항상 수능이 끝나면 제일 많이 받는 전화. 선생님, 얘가 등급이 이렇게 받았는데 네. 논술 가야 됩니까? 맞아요. 말아야 됩니까? 맞아요. 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불확실성이에요. 저도 물어보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몇 등급이 나왔는데라고 엄마들도 모르니까. 그렇죠. 입시가 바뀌는 첫 해의 문제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다. 지금 3월이니까 14일날 수요일날 모의고사를 또 봐요. 그럼 또 보면 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 문제는 뭐냐면 교육적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안 보잖아요. 재수생이 보는 시점이 6월하고 9월인데 6월 한 번 재수생, 반수생 같이 본다고 쳐요. 그 한 번 데이터를 가지고 표점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9월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9월 1일이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10일부터 원서 접수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충분한 아이가 수능까지 받을 수 있는 예상 점수란 등급 것이 분석되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불확실성이 발생된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9월에 원서를 써요. 보통 원서를 쓰면 수시는 정시와 다르게 약간 상향을 좀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즉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자신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 4개 영역 합8이라든지 이런 거 맞출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고려대 쓰는 거예요. 수시는 표준 변수가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에서 이 수능 성적은 등급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 이 게임이거든요. 그 등급이 빨리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측이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상향으로 지원하려던 그런 성향이 컸던 학생들이 나의 등급이 불확실성해지면서 소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중위권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엄청 또 몰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뭐냐. 작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추천 전형이 또 이제 다 바뀌었죠. 그래서 교과 전형을 어떻게 보면 추천 전형이라고 보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교과 전형으로 해서 4,592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추천 전형으로 전환되면서 주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교과 전형이 없었던 대학들도 막 생겨갖고 5,937명을 뽑아요. 이 추천 전형이 대부분 수능 체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쵸. 자, 수능 체제가 그러면 각각 대학들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고 2개 영역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고 3개 영역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4개 영역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수능 체제가 2개면은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왜?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하고 탐구 영역으로 2개 영역 체제를 맞추면 되는데. 근데 사실상 2개 영역으로 수능 체제를 맞추는 대학은 수능 체제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별 크게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어요. 보통 3개 정도 돼야 내가 내신이 좀 나쁘고 불리하면 내가 그 수능 체제를 맞추면 합격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2개 영역은 보통 2개 합 5, 2개 합 6이 대부분 많고요. 2개 합 5, 2개 합 6은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그 체제를 맞추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개는 큰 의미가 없어요. 3개 정도 되면은 여기에 성균관대가 참 재밌는 게 하나 뭐냐면 여기 2개 영역을 했는데 사실 성균관대 2개 영역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영어는 빼야 돼요. 네. 영어는 무조건 3등급 이내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2개 영역이 합 5가 나와야 되는. 그러면은 무조건 국어 아니면 수학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저는 이걸 되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9월 돼서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 넌 수능에서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확실하게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특별 방송을 만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핀셋같이 정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을 등급을 안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전략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입장에서 그러면은 문제점만 던져놓고 해결책은 안 하면 이게 무슨 방송이 뭐 있다이야 이런 또 얘기 들을까봐
그래도 제가 우선적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먼저 전략적으로 선택한 과목에 확실성 있는 점수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선택형 수능이 아닌 영어와 탐구에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90점이면 1등급이잖아요. 절대평가니까. 그리고 탐구 영역, 사탐이든 과탐이든 탐구 영역도 원점수로 등급 없이 바로 나와요. 엄마, 나는 무조건 수능에서는 영어는 난 2등급 80점 나와. 걱정하지 마.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2등급보다는 1등급이 좋죠. 그렇죠. 다른 합을 조합을 맞춰야 만들기가 되니까 수월해질 수가 수월해지죠. 있잖아. 자, 이 부분은 혜림쌤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택형, 그러니까 화법과 작물이냐 언어와 매체냐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에이 중요한 건 공통 과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언어 매체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작이라고 해서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푸는 거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 이제 좀 어떤 살짝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수능 날 이후에 보통 이제 수능 치고 다음날 애들이 학교에 오면은 풀주가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막 엉엉 우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막 좀 약간 조용히 구석에서 피식피식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아마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날은 모두가 똑같이 찝찝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지 거예요. 않을까. 다들 이렇게 네. 멍 때리고 쳐다볼 거예요. 이거를 너? 이게 몇 점 정도 나오면 긴가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그 찝찝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에서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위권의 친구들은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맞히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왕도기도 하고 당연한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통 과목이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공통 과목이 높은 친구가 그 선택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보다 원점수가 같다고 그렇죠. 할지라도 더 높은 표준 표준 점수를 점수가. 받는 거를 그렇죠. 볼 맞아요.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지금까지 했던 습관대로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공통 과목을 풀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에서의 약간의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는 이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물론 원래 풀었던 방식대로 순서대로 풀어라라고는 하겠지만, 뭔가 좀 전략의 변화를 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예. 한번 문학 독서에 먼저 뛰어들어보고 음. 그러고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안전하고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통 이쯤 되면은 문학이랑 독서 실력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신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선택 과목을 이번에 엄매를 선택을 했으니까 문법이 신이 될 거야 뭐 이래가지고 문법을 하루에 막 2시간씩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친구가 있다면은 거기서 이제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 문법은 그렇죠. 최소한의 개념을 확실하게 익혔다면 그냥 문제풀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공통 과목에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혜리 선생님이 딱하다했는데 네. 제가 또 동PD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PD님 내신 고3들 내신 지금 내신 잡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있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3월 학평을 보고 나서도 오히려 또 내신에 또 집중하겠다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00%예요. 고3 지금 시점에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 재수한다. 난 100%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은 1등급 애들이에요. 2등급 아이들이 전교에 지금 1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2학년 때까지 받은 내신을 못 뒤집습니다. 그거는 제 주관 내피셜이 아니고요. 계산을 해도 뒤집는 점수가 안 나와요. 구조적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2.12로 인하대 의대를 합격시켰죠. 그 학생이요 2.12인데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도 받았어요. 4%까지 주는 학교장, 고려대 학교장 추천인데 그 학생이 2.12를 가지고도 추천을 받아요. 근데 최초 추천이 아니에요. 밀려 추천이에요. 내신이 2등급이면 사실 2.12잖아요, 혜림쌤. 이 정도면 100% 내신 성적으로만 수능 최저 빼고요.
면접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내신 성적으로 간 학생부 교과로 가면 2.1이면 어느 대학을 가냐면 인서울의 국민, 광운, 세종, 숭실이에요. 그리고 2.5 정도가 되면 용인권이에요. 명지대라든지 뭐. 그런데 2.1인데도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예를 들어서 일반 공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합판이란 말. 최대를 맞추면 딱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좀 오늘 주제하고 조금 벗어났는데 내신에 대한 부분은요. 자기가 내신이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을 찾으면 돼요. 그게 학종이든 교과든 간에 수능체제가 존재하는 곳에 지원을 하면 돼요. 근데 자 4등급이라고 해보세요. 그 4등급은요. 일단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저 학종도 그렇고 교과도 그렇고. 그러면 이 학생은 결국 쓸 수 있는 전형은 논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의외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이 거기 가는 거예요. 왜? 논술에서 내신이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 또 수능체제가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시를. 그래서 제가 이제 끝에서 맡으신 건 뭐냐면 불확실성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상 등급 컷을 속전속결이 아니라 표점을 계산해서 예상 등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측이 늦어지고요. 예측된 점수, 표준 점수 1컷도 이게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확실한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과목, 전략적 과목, 영어나 탐구 과목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보다 국어, 수학의 공통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학년 내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신 성적 준비하는 학생은 재수합니다. 왜? 수능체제 못 맞죠. 자, 보세요. 올해도 연세대학의 활동 우수 전형 수능체제 생겼어요. 종합인데. 경희대학교 레오르네상스 수능체제 생겼어요. 학생부 종합인데. 그런데 수시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거기는 2개 영역이니까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요. 오늘은 국어와 수학이 등급 컷이 예측이 불확실성으로 또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대비하자는 게 오늘 핵심 얘기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랭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좀 애매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 아등바등 막 너무 수능을 내려놓을 정도로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혹시라도 이제 듣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은 아예 수능으로 올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대부분 완전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아닌 좀 어중간한 친구들인 이상 내신이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는 수능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그 정성을 쏟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그 추천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합법과정은 그 언어매체 지금 그 수능이잖아요. 저 수능 공부죠. 수능 공부잖아. 사실 지금 3학 1학기 때 아이들 보는 게 수능이랑 연결되는 요소가 그럼 다 맞아요. 대부분이기 말씀 때문에. 잘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엄마 나는 내신을 버리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그 차원에서 그냥 추가적인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수시 원서를 쓸 때는 보통 여름방학 때 임박해갖고 6개 대학 고르고 학과 고르고 전형 고르고 이렇게 했는데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늦어요. 빨라야 그리고 핀셋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분석하고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와 등급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 예측을 하고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하면 가장 좋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또 애들이 많지 않고 써야 될 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딱 50명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이셨어요? 아니, 핀셋이니까. 핀셋이니까. 왜냐하면 많이 해서 괜히 또 정밀함을 또 놓쳐버릴 수 있어서 정말로 이 아이가 확실성 있는 점수 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핀셋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꼭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전 계속해서 이 세부적으로 방송 진행할 거고, 일단 다음 주 주제는요, 서울대가 세부 그 전형을 발표를 했어요. 네. 다음 주는 서울대를 이렇게 하면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 서울대
핀셋 분석.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